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끝내 한국에도 상륙했습니다. 지금까지 5명이 확인됐지만 접촉한 이들이 많아서 더 걱정입니다. 특히 40대 목사 부부와 이 부부를 차에 태워준 지인만 해도 접촉자가 최소 100명이 넘고 목사 부부의 아들이 이미 확진되면서 오미크론 감염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영훈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사람들은 모두 5명입니다. 11월 24일 나이지리아에서 들어온 인천의 목사 A씨 부부와 이들을 공항에서 차로 태우고 온 30대 우즈베키스탄인 B씨 등 3명, 그리고 목사 부부보다 하루 먼저 나이지리아에서 들어온 경기도에 사는 50대 여성 2명입니다. 여행 동행자였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여행 중에 감염될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중 인천 목사 A씨 부부와 이동을 도운 B씨 사례에 우려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A씨 부부와 비행기 좌석 주변에 앉았던 승객 4명과 같은 연립에 사는 주민 7명, 그리고 A씨의 10대 자녀와 지인 등 모두 14명이 밀접 접촉자입니다. 이 중 A씨의 아들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오미크론 변이 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 부부에서 아들로 오미크론 2차 감염이 이미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B씨는 지난달 24일 인천 목사 A씨 부부를 공항에서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준 뒤 확진 판정을 받은 29일까지 6일 동안 지역사회를 돌아다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B씨와 관련한 밀접 접촉자로 파악된 사람만 지금까지 79명으로 집계됩니다. B씨의 부인과 장모, 지인 등 3명은 이미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오미크론 변이 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에 연쇄 감염 형식으로 확산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감시하고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씨 부부와 별도로 나이지리아를 다녀와 오미크론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2명의 밀접 접촉자는 탑승객과 가족을 포함해 12명입니다. 이들 5명의 밀접 접촉자 수는 현재 105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자 3명은 전담병원에, 2명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거짓말이 감염을 키웠습니다. 목사 부부가 역학조사에서 차를 태워준 지인의 존재를 숨기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고 거짓말을 한 건데요. 이 지인은 백신도 맞지 않았고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6일 동안 식당, 마트, 병원까지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해온 겁니다. 이어서 지윤수 기자입니다. 인천 A씨 목사 부부는 초기 역학조사에서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할 때 방역택시를 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목사 부부를 태우고 이동한 건 방역택시가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던 우즈베키스탄인 30대 남성 B씨였습니다. A씨 부부가 방역당국에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최초의 역학조사할 때에 공항에서부터 이동까지의 접촉력이 누락된 것은 사실로 현재 확인이 됐습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초기 방역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25일 이후에도 B씨를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A씨 부부의 확진 소식을 듣고 나서야 B씨는 진단검사를 받았고 1차 검사에서 음성, 515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고 오미크론 변이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진 판정을 받기 전 6일 동안 B씨는 평소처럼 직장에 출근하고 마트, 치과 등 인천 연수구 일대의 지역사회를 자유롭게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밀접 접촉자를 포함해 1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접촉한 걸로 추정됩니다. 더구나 B씨의 가족이 지난 일요일 미추홀구의 한 대형 교회 프로그램에 참석한 걸로 드러나 800명 넘는 사람들이 검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B씨 아내와 장모 지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라 이들 중 한 명이 교회 모임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방역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중앙아시아 쪽 분들 모아놓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나 봐요. 거기에 이제 411명 정도가 모였다 합니다. 그 전에 예배 모신 그 400명 이렇게 해서 이제 811명한테 이제 전수조사를 위한 문자를 좀 드렸고요. 교회 인근 승차검진 선별검사소에는 검사를 받으려는 이들이 몰려 대기 차량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진작에 그 지인하고의 접촉
사실을 얘기했으면 빨리 격리라든가 이런 조치가 취해졌지 않았을까 하는, 합격하신 분들도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거짓말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목사 부부를 감염병 관련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네, 지금까지 30개 정도 나라에서 오미크론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치명률 같은 통계를 아직 잡을 수가 없다 보니 얼마나 위협적인지 실체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지나갈 거다, 아니 그렇지 않다. 분석과 전망이 엇갈립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 5명은 현재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입니다. 인천 거주 부부와 지인은 감염 초기 기침과 가래가 있었지만 호전돼 한 명만 미열이 남아있는 상태고, 경기도 감염자 2명도 최초엔 두통과 미열, 인후통 등을 보이다 지금은 무증상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없는 상황이고 대부분 증상은 경증인 상황이어서 좀 더 임상 상황이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정보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감염 환자가 먼저 발생한 외국에서도 아직까지는 경미한 증세만 나타났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One or two people might have had a few mild flu-like symptoms, but resolved in 1 or 2 days. And I think for now, it is a good sign. 해외에선 이런 상황을 근거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낙관론이 등장했습니다. 전파력이 높고 증세가 경미한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를 밀어내고 우세종이 되면 감기처럼 가볍게 걸리고 지나가면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지적합니다.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높아진다고 중증도나 치명률이 낮아지는 건 그냥 하나의 가능성일 따름이지 반드시 그렇게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한 오미크론 확진자들 대다수가 감염 초기이기 때문에 중증으로 진행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도와 치명률에 관한 구체적 임상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쪽의 단점도 조금 위험해요. 이걸 가볍게 여길 것도 아니지만 당장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포로만 이어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며칠 내로 오미크론 변이의 전염성과 치명률 등에 대한 정보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백신으로도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중증 예방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전 세계 확산하는 걸 보면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5배 정도 빠릅니다. 이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한 남아공 정부가 최근의 확진자를 분석해 보았더니 74%가 오미크론 변이였습니다. 출현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이른바 우세종이 된 겁니다. 이어서 임소정 기자입니다. 지난 30일 무려 940명이 찾은 남아공 케이프타운의 음악 페스티벌 현장. No, I'm not very worried, but we just have to be cautious. 관객 중 36명이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축제가 중단됐습니다. 남아공의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의 폭발적인 확산세에 하루 2배씩 늘어 1일엔 8,561명을 기록했습니다. 남아공에선 오미크론이 이미 우세종이 됐습니다. 남아공 국립감염병연구소는 11월 한 달간 분석한 코로나 표본 249건 가운데 74%가 오미크론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90%를 넘어서는데 약 20일이 걸려 그 속도가 델타 변이보다 5배가량 빠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We thought, what will outcompete Delta? I think that's always been the question, in terms of transmissibility at least. 하루 새 미국과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오미크론 첫 감염자가 나온 나라도 늘었습니다. 오미크론이 처음 보고된 지 일주일 만에 남극을 제외한 전 세계 6개 대륙, 최소 30개국에서 오미크론이 확인된 겁니다. 델타 변이를 발견 9개월 만에 우려 변이로 지정했던 WHO는 오미크론은 보고된 지 이틀 만에 우려 변이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과도한 반응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expect to have more information on transmission within days, not necessarily weeks, but in days. 남아공과 백신 회사들은 백신 접종자들의 혈액을 채취해 오미크론에 대한 기존 백신의 효능을 실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책 마련에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과 이동 자제,
백신 접종만이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정부가 오늘 자정부터 2주 동안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는 열흘 동안 격리 생활을 하도록 긴급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외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더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요. 2주 동안 위험도를 평가해서 더 연장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오늘 자정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열흘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과 내국인, 백신 접종 여부도 관계없습니다. 입국 전후 그리고 격리 해제 직전 3차례에 걸친 PCR 검사도 의무화했습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 생활시설에 머물러야 하고 PCR 검사도 한 차례 더 받아야 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는 16일까지 2주간 유지됩니다.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장 또는 타켓 유전자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확인합니다. 격리 면제서 발급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기업의 필수 인력이나 올림픽 등에 참가하는 선수단,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등에 한해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엔 직계 좀비속 방문을 위한 입국은 격리 면제를 받았지만 이번엔 제외됐습니다. 입국 목적이 장례식 참석인 경우도 기존 14일이던 체류 기간을 7일 이내로 줄였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출발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입국 역시 오늘 자정부터 제한됩니다. 오미크론 확진자들 중 일부가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짐바브웨 등에 지정됐던 방역 강화 국가, 위험 국가, 격리 면제 제외 국가는 모두 9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편이었던 에티오피아발 항공기의 국내 입항도 내일 자정부터 2주간 중단됩니다. 정부는 2주 동안 오미크론의 위험도를 평가한 뒤 이번 조치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네, 결국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내일 발표합니다. 적어도 수도권은 사적 모임의 인원수 제한은 물론이고 영업시간을 다시 제한하거나 유흥시설의 집합 금지까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성현 기자입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 등 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계속 적합조사하고 있으니까 소독하고 방역을 하고 감염 전담 병실에서 관리를 하고.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의 누적 확진자는 537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66명, 이틀째 5,000명을 넘어서며 최다 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 역시 733명, 이틀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르신들 중심으로 위중증 사망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사람 간의 모임이 증가하며 확진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전파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정부는 내일 발표할 추가 방역 대책에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의 고강도 조치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확산이 심각한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를 현행 10명에서 4명, 6명, 8명 등으로 축소하는 방안,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줄이는 방안, 특히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 모임에 참석할 수 없게 하는 강력한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적 모임 인원 축소 이외에 영업시간 제한이나 집합 금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상 회복 이전 거리두기 4단계에선 유흥시설 등의 영업이 금지되고 밤 10시 이후 노래방과 목욕탕 등의 영업이 제한됐는데 이와 유사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자영업자들이 인원 제한 이외에 다른 고강도 조치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논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요성들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 유행 확산을 좀 차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금년간에 좀. 오늘부터 18세에서 49세 성인들의 3차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중증을 예방하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3차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환입니다. 정부가 일선병원에 코로나 병상을 더 준비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지 한 달이 됐지만 현장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병원 탓만 할 수 없는 게 당장 병상을 담당할 간호사가 부족하다 보니 이른바 인력 돌려막기도 한계에 와 있습니다. 박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간호사 44명으로 코로나 중환자 병상 12개를 가동 중인 서울의 한 상급 종합병원.
이 병원은 오는 6일까지 정부 행정명령에 따라 준중환자 병상 10개를 더 늘려야 합니다. 병실은 준비됐지만 병상 22개를 가동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장비 일부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데다 숙련 간호사도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에 간호사 10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얼마 정도 이렇게 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간호사가 올지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 중환자실에 머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회복된 환자들이 병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일반 병실로 이동하면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계속 버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병상 부족뿐 아니라 숙련된 간호사들이 회복된 환자의 간병인 역할을 하게 돼 의료 인력의 낭비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위해 회복된 환자가 병상에 머무르는 것을 막는 다양한 조치를 내렸지만 똑같이 의료 자원을 소모하는 일반 중환자실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환자를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들을 배치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매여 있으면 옮길 수가 없는 거죠. 재배치시킬 수가 없는 거죠. 코로나 병상에 간호사 분을. 정부는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22곳에 이번 주까지 준중증 병상 402개를 늘리라고 명령했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건 34개뿐입니다. 수도권에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하루 이상 대기 중인 환자는 915명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잠행 사흘 만에 기자들 앞에서 작심한 듯이 윤석열 후보 측을 비판했습니다. 후보 선출 이후에 자신은 당무 보고를 받은 적이 없을 만큼 무시를 당했고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는 모욕적인 말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발언을 했던 인사부터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먼저 신수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잠행 사흘째. 제주를 찾은 이준석 대표는 기자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주 4.3공원을 참배한 뒤 작심한 듯 윤석열 후보 측을 비판했습니다. 먼저 자신은 당무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사실은 당무를 해보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저는 당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의 의중에 따라 사무총장 등이 교체된 이후 저는 제 기억에는 딱 한 건 이외에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윤 후보가 어떤 걸 저와 상의한 적도 없다면서 이른바 당대표 패싱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무시를 넘어 모욕적인 말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사는 후보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아신다면은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될 거로 봅니다. 이 대표가 인사 조치를 요구한 사람은 선대위 고위급 인사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후보가 사태 해결을 위해 제주로 측근 의원들을 보내려 한다고 하자 김종인 전 위원장 예를 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원치 않는 시점에 원치 않는 인사들을 보내서 예우를 갖추는 모양을 보이되 실질적인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더 이제 상황이 악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행 이후 윤석열 후보로부터 직접 연락이 온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후보한테 연락 온 거 없어요? 제 전화기 꺼져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제 주변에 연락 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주 방문에 앞서 이 대표는 전남 순천에서 천하람 위원장을 만나 이대로 가면 대선에서 진다며 빈손으로 서울에 가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 선대위 발족식에 참석할지도 결정하지 않았다며 윤 후보의 가시적 조치가 없는 한 현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이 같은 이준석 대표의 비판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공개적인 언급은 삼갔지만 내부적으로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할 방안을 두고 당 원로들의 의견까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 밖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탄핵하라는 보수단체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작심 비판에 대해 윤석열 후보 측은 공개적인 언급을 삼가하면서도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이 대표의 홍보비 발언은 말도 안 된다면서 당대표에게 대놓고 뭐라 할 수도 없어서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내 원로들인 상임고문단을 만나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원로들의 의견도 이 대표를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후보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측과 그럴 필요 없다는 측으로 엇갈렸습니다.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서울로 끌고 올라오면 아마 내일부터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요새 찾으러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앞서 이 대표를 향해 분열의 리더십이라고 비판했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5년 전 자신의 옥새파동과 지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부산강조가 패러디해가지고 나는 그때 청와대가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하기 때문에 이거 성격이 다르지 그렇지 않아? 윤 후보는 이 대표의 자맹을 오늘도 재충전으로 표현하며 이 대표를 무리하게 압박할 생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어느 정도 본인도 좀 리프레시를 했으면은 저도 막 무리하게 막 거의 막 압박하듯이 이렇게 할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제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당 내분 사태 해결 방안을 두고 당내 의견이 맞선 가운데 보수단체 회원들은 국민의힘 당사로 몰려와 이 대표의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당대표가 도망을 치고 지금 온 군데 돌아다니면서 잠적해버리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윤 후보는 오늘 저녁 홍준표 의원을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 의원에게 이준석 대표를 설득해 줄 것과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홍 의원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비대했던 선대위 조직을 대폭 통폐합하는 체제 개편을 마무리했습니다. 실무진들에겐 쇄신된 조직에 맞게 계급장을 떼고 소통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이 후보는 기본소득과 부동산 정책 등 현안에 대해서도 특유의 실용주의를 강조하면서 중도층 외연 확대를 시도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 전면 쇄신의 전권을 위임받은 지 약 열흘 만에 주요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16개에 달했던 기존 본부를 정책, 조직, 직능 등 6개 본부로 통폐합하고 본부장엔 개판을 망라한 재선 의원들을 전면 배치했습니다. 기민하게 우리 국민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정책에 반영해서 작게라도 신속하게 실천해내서 성과를 축적해가는. 특히 홍보본부장에는 국민의힘 측에서도 영입을 시도했던 김영희 전 MBC PD를 전격 발탁했습니다. 이 후보는 첫 선대위 간담회도 젊은 실무자들과 같고 경직된 상명하복식 관료 조직처럼 돼선 안 된다고 요청했습니다. 계급장 떼고 대화를 좀 자주 하도록 하세요. 선거 캠프에 제일 안 좋은 그 유형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선대위 개편 과정에서 실용주의를 줄곧 강조한 이 후보는 정책과 현안에서도 실용주의를 거듭 내세웠습니다.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미래사회에 필요하다고 확신하지만 국민을 설득하고 토론하되 국민 의사에 반해서 강행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수요 억제에 치중했던 게 문제라며 재건축 규제 완화 같은 공급책도 제시했습니다. 당장 우리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니까 저는 기존 도심 지역의 용적률이라든지 층수에 대해서도 일부 완화를 해서 추가 공급 가능성을 좀 만들어내고.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원전 3, 4호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의견에 맞춰서 충분히 건설 재개를 재고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외면받는 이유 중 하나라고 사과한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좋은 점은 승계하고 부족한 점은 채우겠다며 더 뛰어난 민주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의 외부 영입 인사 1호죠. 조동현 공동선대위원장이 사생활 논란에 휩싸이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조 위원장을 전투복 위에 브로치라고 깎아내렸던 국민의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발언과 해명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조동현 공동선대위원장은 10년 전 이혼 사유와 관련한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공개 해명을 자청했습니다. 해당 의혹을 부인하지는 않은 채 먼저 자신의 사생활 논란에 불편을 느꼈을 분들에게 죄송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또 앞으로도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꿈이라고 하는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를 좀 묻고 싶었습니다.
조 씨를 선대위 사령탑으로 전격 발탁했던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백혜련 의원은 공적인 부분과 사생활을 결부시키는 문화가 올바른 것은 아니라면서도 사견임을 전제로 국민적 정서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국민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정치 행위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조 위원장을 전투복 위에 예쁜 브로치라고 폄하했던 국민의힘 김병준 선대위원장의 발언 역시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성차별적 발언에 사과하라는 요구를 일축하며 브로치는 남성도 한다는 식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잘못했다 그냥 털고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얘기입니다. 상대가 남성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이야기를 전 잘 씁니다. 함께 영입된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마저 김 위원장의 브로치 발언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당사자인 조 위원장도 여성을 액세서리 취급하는 발언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10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르면서 2달 연속 3%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 물가 상승,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미국이 예상보다 빨리 긴축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코로나로 돈을 풀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뜻입니다. 김세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3.7%, 10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10월에도 3.2%를 기록했으니까 2달 연속 3% 넘게 오른 겁니다. 그 안정세를 보이던 농축수산물 가격도 채소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이제 기정사실화됐습니다. 미국은 10월 소비자 물가가 6.2% 올라 3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독일과 스페인도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2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거라고 했던 미국 중앙은행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장기화될 거라는 겁니다. It's also the case that price increases have spread much more broadly in the recent few months across the economy, and I think the risk of higher inflation has increased. 물가가 치솟으면서 미국이 예상보다 빨리 긴축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돈풀기가 곧 끝날 거라는 뜻입니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4%로 높였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윤석열 총장 당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가 다시 한번 구속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법원이 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을 연결합니다. 윤수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거죠? 네, 법원은 현재 수사 기록을 검토하며 구속 필요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에 시작된 손준성 검사의 피의자 신문은 약 3시간 만에 끝났는데요. 공수처의 2인자이자 이번 사건 주인 검사인 여운국 차장검사가 직접 신문에 나와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피의자 방어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수사 절차가 위법했다고 맞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공수처가 청구한 두 번째 영장인데 첫 번째 영장하고 달라진 내용이 좀 있죠? 네,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지 37일 만에 두 번째 구속 시도에 나선 건데요. 공수처 수사에 그간 얼마나 진전이 있었냐, 이게 관건입니다. 송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법률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장 기각된 수사 경과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법원이 지적했는데요. 그 뒤로 공수처는 송 검사와 김웅 의원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대검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송 검사 밑에서 일했던 현직 검사 2명도 고발장 전달과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는데요.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조직적인 개입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기도 합니다. 반면 송 검사는 여전히 별 단서도 없이 공수처가 영장을 또 청구했다는 입장입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법원이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건데 검찰 수사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이 범죄의 대가가 아니라는 건지 정관계를 향하던 대장동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어젯밤 곽상도 전 의원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수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재판 단계에서 제 무고함을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컨소시엄에 하나은행을 참여시킨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의 2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선수재 혐의 적용의 조건인 청탁의 시기와 대상자 등을 검찰이 구체화하지 못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곽 전 의원의 부탁을 받았다는 인물로 알려졌던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영장에도 청탁 대상자가 하나은행 임직원으로 표현되는 데 그쳤습니다. 사실상 곽 전 의원이 관리하는 아들 명의의 계좌로 퇴직금이 들어간 정황까지 포착해놓고도 대가성 입증에 실패한 겁니다. 당초 검찰 수사가 정영학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업자들 간의 일부 대화 내용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업자 선정 3년 뒤 김만배 씨를 만나 알선의 대가를 요구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결제된 음식점 영수증까지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일부 업자들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 중 비교적 사실관계가 구체적인 곽 전 의원을 상대로도 혐의 보강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향후 로비 의혹 수사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는 300억대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죠. 검찰이 오늘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도 무속인 동업자한테 속은 거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의 마지막 재판에 출석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문서 위조 행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인하십니까?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건 반성하고 있지만 무속인인 공범 안모 씨에게 속은 것이라며 너무 억울하고 언론의 왜곡 보도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공범에게 속아 증명서를 제출한 만큼 사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는 무죄라는 게 최 씨의 주장입니다. 장모 최 씨는 8년 전 동업자 안모 씨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면서 349억 원이 들어있는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이 잔고증명서는 이미 지난 2016년 동업자 안 씨와의 소송전에서 최 씨가 위조 사실을 시인하면서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 MBC 보도 이후에야 수사에 나서 지난해 3월 공소시효를 불과 나흘 앞두고 최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로부터 1년 9개월 만인 오늘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1년 구형됐는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3일 이뤄집니다. 최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저희는 어제 그동안 비밀 속에 숨어 있던 BMW 화재 조사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불이 난 건 단순히 부품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설계 결함 때문이라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3년 전 소비자 2,600여 명이 BMW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 회사는 보고서의 공개를 막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이 거대 자동차 회사의 법률 대리인은 김앤장입니다. 먼저 홍신영 기자입니다. 2018년 7월 막 주차한 차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3층 건물 높이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2년밖에 안 된 차는 뼈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차주인 이광덕 씨는 아무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BMW가 내놓은 보상안은 차를 새로 사면 할인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자기네들이 잘못한 걸 인정을 했으면 뭐 대차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뭐 대안을 이렇게 내놔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솔직히 하지 않았잖아요. 이 씨 같은 피해자들은 BMW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차가 불에 탄 사람들은 물론 운행정지 명령으로 차를 몰 수 없었던 사람들까지 모두 2,600명이 참여했습니다. BMW 독일 본사에는 차량 결함 책임을, BMW 코리아에는 늑장 리콜 책임을 물었습니다. BMW는 대형 로펌 김앤장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김앤장은 BMW 코리아만 선임계를 내고 독일 본사의 선임계는 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변호인이 없으니 법원은 독일까지 직접 소장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BMW 독일 본사는 소장 받기를 거부하며 시간을 끌었고 결국 9달이 지나서야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런 수법은 김앤장이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일본 전범 기업들을 변호할 때와 똑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법원이 이제 송달이 불가능하니 변론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해서 변론 기일을 지정하면 지정하기 바로 며칠 전에 이제 소송 대리인 위임장을 쓱 집어넣고 이제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죠. 재판이 시작되자 이번에는 증거 감추기에 나섰습니다. 화재 원인이 단순한 부품 결함이 아니라 설계 결함이라는 결론이 담긴 민관 합동조사단의 보고서. 김앤장은 이 보고서가 BMW의 영업비밀이 담겼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조사위원회 증인 채택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요청을 다 받아줬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특히 대기업을 상대로 제조 결함을 알아내기란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민간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BMW 차주들의 유일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데 그 증거로 쓰면 안 된다. 그러면은 조사단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한번 물어보자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라고 계속 일단 막아버리는. 화재 원인도 왜곡했습니다. BMW는 민간 합동조사의 결론은 자기들이 밝힌 대로 화재 원인이 EGR 쿨러의 부품 결함이 맞다는 걸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품 교체 리콜을 했으니 다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보고서를 보지 못하게 막아놓고 보고서 내용을 왜곡하는 주장을 편 겁니다. 재판은 지지부진했고 3년이 지나갔습니다. 열람도 못 하는데 어떻게 자료를 증빙을 해요? 시스템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고 뭐 우리나라는 뭐 대기업을 못 이긴다. 뭐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건 멍청한 짓이다. 이런 말이 진짜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국토부가 BMW 코리아 법인과 임원을 고발한 사건 역시 3년이 지났지만 검찰 수사는 아무 결론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BMW 화재의 원인이 근본적인 설계 결함이라면 단순히 부품만 바꾸어주는 리콜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정부도 이걸 알면서도 리콜을 6번이나 승인해주면서 BMW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꼴이 됐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리콜만 반복할 것인지 이 문제는 고은상 기자가 지적합니다. 2018년 12월 발간된 민관 합동조사단 보고서의 결론은 명쾌합니다. 단순 부품 결함이 아니라 EGR 쿨러의 설계가 잘못돼 열 용량이 부족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부품만 교체할 게 아니라 아예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엔진을 재설계한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EGR에 대한 설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새로 차를 만드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국토부도 리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보일링 현상은 신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모든 위협이 제거됐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부품만 교체하는 6차례 리콜을 모두 승인해줬습니다. 일단 부품을 바꾸면 시간은 벌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피로 현상이 누적돼서 균열이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리콜 조치를 한 차량은 단기간에는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본적 해결 없이 시간만 버는 리콜. 사실상 BMW에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30평 에어컨을 달아야 되는데 10평용 에어컨 용량 부족의 EGR 쿨러를 완전히 바꾸지 아니하고 땜빵으로 하는 리콜 조치를 승인해 준 거가 근본적인 문제죠. 리콜 말고 국토부가 내린 조치는 자료 제출 지연과 늑장 리콜을 문제 삼아 과징금 112억 원을 매기고 형사고발한 게 전부입니다. BMW 코리아 2018년 매출액 3조 원의 0.3%에 불과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대응은 우리와 다릅니다. 2015년에 터진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미국 정부는 벌금으로만 5조 원을 부과했고 폭스바겐은 소비자들과 합의해 11조 원을 썼습니다. 전 세계에서 폭스바겐이 낸 과징금과 벌금 배상금만 40조 원이 넘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한 택배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오더니 차량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현장을 살펴보던 사이에 앞서 사고를 냈던 그 트럭이 다시 운전자를 치고 달아났고 피해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는데요.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저녁 6시 40분쯤 전남 장흥의 한 왕복 2차선 국도. 터널을 빠져나온 차량이 운행을 계속하던 순간 반대선 차선에 있던 1톤 트럭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오더니 차량을 치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사고를 당한 택배 차량은 갓길에 멈춰섰고 이를 지켜본 또 다른 승용차도 차량 앞에 멈춥니다. 그런데 승용차 운전자와 택배 차량 운전자 57살 A씨가 사고 현장을 살펴보는 사이 한 트럭이 운전자 A씨를 그대로 치고 달아납니다. 불과 2분 전 접촉 사고를 냈던 그 트럭입니다. 이 트럭은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서 있다가 그대로 사라집니다. 두 번의 연이은 사고로 A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가장을 하루아침에 잃게 됐는데 막막했죠. 그리고 억울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족한테 벌어졌는지. 사고를 내고 달아난 가해 운전자는 자신의 집에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2%,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1차 사고를 낸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돌려 운전을 하다 2차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사고를 숨기기 위해 부인이 운전을 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사고 난 차량을 타고 현장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운전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 현장에 있는 조사관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위험운전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B씨를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도로 포장 공사 현장에서 땅을 다지는 중장비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움직이면서 작업자 3명이 깔려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숨진 3명 모두 재하청 업체에서 고용된 60대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이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안양의 도로 포장 공사 현장. 멈춰서 있던 땅 다짐용 중장비가 갑자기 앞으로 움직이면서 순식간에 노동자 3명을 덮칩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심정지로 모두 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고 당시 아스팔트 포장 작업을 앞두고 중장비 앞에서 바닥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장비는 전진해서 땅을 고른 뒤 후진을 하기 전 기어를 중립에 놓고 잠시 멈춰서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차량 바퀴에 낀 안전 고가를 빼려고 몸을 숙였다가 옷이 기어봉에 걸리면서 중립 기어가 전진 방향으로 바뀐 겁니다. 고가를 집으면서 이렇게 일어서는데 그 옷에 걸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차가 앞으로 출발이 돼버린 거지. 이번 일은 처음이다. 숨진 3명은 모두 재하청 업체에서 고용된 60대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아무래도 고령 이렇게 좀 다른 데서 일하기 좀 어렵고 이제 일용직으로 주로 많이 일하시는 분들이. 경찰은 사고 현장에 중장비의 진행 방향을 작업자들에게 알려주는 신호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 당시 정확한 상황을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60대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도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하겠다며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현장 소장 등을 불러 재하청 문제를 포함해 안전관리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8층에서 베란다 철제 창틀을 교체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철제 창틀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낡고 오래된 베란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철제 잔해가 떨어진 주변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아파트 8층은 난간 없이 뻥 뚫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이곳에서 베란다 창틀을 교체하던 30대와 40대 노동자 2명이 땅으로 추락했습니다. 한 사람이 떨어지니까 그 사람을 잡으려고 그러다가 그 두 사람이 동시에 떨어져. 119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다른 소리가 이거 들려가지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바닥에. 구급대원 분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이곳에는 8층에서 떨어진 철제 난간과 전동 도르래가 남아있고 작업 중이던 창문틀이 부서져 있습니다. 이들은 이틀 전 시작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로 베란다에 새 창틀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철제 난간에 전동 도르래를 설치해 8층까지 새 창틀을 끌어올린 뒤 작업자들이 집 안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갑자기 난간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철제 창틀은 총 50kg이었는데 전동 도르래를 지지하던 난간이 무게를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1989년에 지어진 노후 건물로 경찰은 난간이 붙어있던 시멘트가 부식돼 쉽게 분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숨진 노동자들은 안전모나 추락 방지를 위한 밧줄 같은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 중에 미등기 임원으로 등재된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미등기라는 건 총수만큼 돈은 받으면서 총수로서 법적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서유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013년 조세 포탈로 구속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다시 한번 국민께 심려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뒤 모든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특별 사면을 받고 이듬해 경영에 복귀했지만 등기 임원이 아니라 미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CJ 제일제당, CJ ENM, 대한통운, CGV. 이재현 회장은 이 5개 계열사에 미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작년 한 해에만 123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54개 대기업 집단에서 총수와 총수 가족이 미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경우는 176건, 중흥건설 정창선 회장은 11개, 박문덕 하이트 진로 회장은 5개, 유진 유경선 회장은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입니다. 등기 임원이 아니라 미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어서입니다. 한 달 뒤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생기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사업주는 대표이사를 말합니다. 미등기 임원은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총수 일가가 권한과 이로 인한 이익은 향유하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총수 일가가 공익법인 이사로 이름을 올린 경우도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공익법인 이사로 이름을 올려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처럼 꾸미고 사실은 공익법인이 가진 계열사 지분을 자기 것처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였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인 우슈 실업팀의 한 남자 선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국가대표 출신의 같은 팀 선배한테 성폭력을 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치스러운 가혹행위와 조롱을 당했는데 소속팀 감독마저 피해자 탓을 하면서 2차 가해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충격으로 선수 생활도 포기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격투기인 우슈의 한 실업팀 숙소. 지난 9월 같은 팀 선배와 둘이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던 20대 남성 선수 A씨는 이른 아침 깨어났다 깜짝 놀랐습니다. 기억이 끊겼는데 자신이 속옷까지 완전히 벗은 알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방을 쓰는 후배로부터 끔찍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술을 마셨던 남자 선배가 자신의 옷을 벗기고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야 뭐해 술 더 먹어야지 막 그러다가 갑자기 바지랑 팬티랑 같이 잡고 벗겼습니다. 저한테 콘돔 없냐고 막 물어보고. 후배가 몰래 찍은 사진엔 선배 오모 씨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가혹행위를 하고 있었고 조롱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 떠오르고 잘 때도 꿈에 맨날 나오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만만했으면 그런 식으로 저는 더 배신감이 들고. 가해자는 지난 2018년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에 선발되기도 했던 팀 내 에이스였습니다.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무서웠어요. 저보다 일단 체급도 높고 적극적으로 못 만들었죠. 고통스러워하던 피해자는 소속팀 감독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오히려 피해자를 탓했습니다. 너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길을 맞는 거야. 둘이 똑같다고 난 해요. 네가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거는 어쨌든 네 말이고. 알겠어? 목격자인 후배까지 야단을 치고 심지어 다른 팀 감독들에게 소문까지 냈다고 합니다. 감독님이 막 덮으려고 네가 확인했냐고 소리 지르시고 저한테 욕하고 막 계속 그랬거든요. 얘기했나 봐요, 감독들한테. 나는 내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다닌다고. 해당 감독은 민감한 성 관련 사건이라 개입하지 않았고 2차 가해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이걸 가지고 단 한 사람한테도 전화한 사실이 있어. 아니 나는 딱 우리 회사도 딱 찾아간 사람이에요.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선배 오모 씨를 최근 검찰에 넘겼지만 피해자는 사건 충격으로 선수 생활을 포기했습니다. 우울증 걸려서 집에서 못 나올 정도고 지금 너무 수치스러웠고 아예 운동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자, 국회에서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늘 현재 여야의 막판 힘겨루기가 치열한 상황인데요. 전체 607조 원 규모와 주요 쟁점에는 합의를 했지만 몇 가지 세부 사업을 두고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경재 기자, 예산안이 오늘 안에 통과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예산안은 자정을 넘겨 새벽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여야 합의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쟁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었는데요. 먼저 양당 원내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50만 원을 올리겠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입장인데 우리 당은 그 정도는 너무 부족하다. 100만 원을 최소 한도로 해야 된다. 기존에 설계된 금액과 다른 금액을 받게 되는 거라서 제도 자체가 근원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다. 국민의힘은 100만 원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기존 제도와 균형을 맞추려면 50만 원이 현실적이라고 맞선 겁니다. 또 다른 쟁점인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을 두고는 민주당이 꼭 필요한 안보 사업이니 설계비라도 편성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대규모 예산이 드는 만큼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이 상정됩니다. 자, 아무래도 이 의석 분포상으로 봤을 때 민주당 안이 처리가 될 텐데 이 예산안의 핵심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전해주시죠. 네, 전체 규모는 정부안보다 3조 3천억 원이 늘어난 607조 7천억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저 한도는 5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소상공인 200만여 명에게 싼 이자로 35조 원 규모를 대출해주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정부안 6조 원에서 30조 원까지 확대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중증 환자 병상 확대와 보건소 인력 증원 등 방역 의료 지원 예산도 1조 3천억 원 증액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크게 증가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작전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 처음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양국 장관이 전격 합의를 했는데요. 전시 작전권 전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미 안보 협의회를 열고 전시 작전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We also reaffirmed our shared assessment that the DPRK is continuing to advance its missile and weapons programs. 변화된 전략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작전 계획 발전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서 작전 계획은 북한과의 전쟁 상황에서 한미 연합군의 대응 계획을 담은 건데 가장 최근 게 11년 전에 만든 겁니다.
초대형 방사포 성능 개량, KN-23 같은 개량형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 여기에다 북한이 초음속 미사일, SLBM 등 신형 전략 무기 개발에 착수하면서 작전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옛날엔 발사대에 한 발만 쏘면 지금 6발을 쏠 수 있잖아요. 북한이 동시다발적으로 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늘어났기 때문에 대응 계획은 당연히 전면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한미 양국은 또 코로나로 지연된 전시작전권 전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3단계 검증 절차 중 핵심인 2단계, 우리군 사령관의 완전 운용 능력에 대한 평가 시한을 내년까지로 아예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 감축 논의가 있었던 주한미군은 현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고, 용산기지 평택 이전을 내년까지 마무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대만 문제가 포함됐는데, 이를 두고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화상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오늘 중국을 방문해서 양재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을 만났는데 막판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인 특파원, 서훈 안보실장과 양재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의 회담은 끝이 났습니까? 네, 회담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 중국 텐진의 한 호텔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예정 시간이 1시간 반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은 공식 회담은 끝나고 만찬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 모두 발언에서 서훈 실장은 지금은 양국이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할 때라고 말했고, 양재츠 정치국원도 두 나라는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라며 보다 더 좋은 관계를 실현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장의 갑작스런 방중 이유를 놓고 추측이 많았는데요. MBC 취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화상 정상회담 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국은 다음 달에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내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화상으로라도 정상이 만나려는 건 어쨌든 논의할 사안이 그만큼 많다는 걸 텐데요. 양국 간에 지금 어떤 현안이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정상회담 추진은 양국 간 필요가 맞아떨어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의 당사자이자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최근 요소수 문제에서 드러났듯이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은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또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는 나라들이 늘어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올림픽에 와준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거고요. 내일 서훈 실장의 언론 브리핑이 예정돼 있는데 오늘 회담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본사 신재훈 기자가 단독 보도한 공군 성폭력 사망 은폐 사건 보도가 제24회 양성평등 미디어상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성인지 예산 논란 등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뉴스들을 검증 보도한 팩트체크 코너 알고 보니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여자 배구팀 감독들이 기업은행 김산희 감독 대행과 악수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김산희 대행은 오늘 경기를 끝으로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터 조성화의 무단 이탈 이후 나란히 팀을 떠났다가 서남원 감독이 경질되자마자 다시 코치로 돌아와 지휘봉을 잡았던 김산희 감독 대행. 오늘 도로공사와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울먹이며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구인들이나 팬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는 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마지막으로 사의를 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 대행으로 임명된 지 12일 만에 사퇴입니다. 기업은행 구단과 자신을 향한 들끓는 비난 여론에 타구단 감독들이 악수를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결국 백기를 든 모양새입니다.
선수들이 또 저로 인해서 좀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했고 또 구단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사의를 표하겠습니다. 지난달 27일 GS 칼텍스 차상현 감독이 먼저 김산희 대행과 악수를 하지 않은 데 이어 최고참인 페퍼 김영실 감독을 비롯해 흥국생명 박미희 감독 등 나머지 5개 팀 사령탑도 동참하기로 결정했고, 오늘 도로공사와의 경기 전에도 김종민 감독은 인사하기 위해 걸어오는 김산희 대행에게 악수는 물론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뜻을 같이 했고 저도 거기에 동참할 겁니다. 잘못한 사람을 그 자리에 이제 뭐 앉힌 것도 조금은 보기도 좀 그렇고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김산희 대행은 자신이 폭로한 서남원 감독의 폭언과 모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김산희 대행이 감독은 물론 코치직도 맡지 않겠다고 물러나면서 기업은행의 비상식적인 감독 선임 문제는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무단 이탈로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조성화가 구단의 임의해지 요청 동의를 거부한 데 이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기로 하면서 다음 주 배구연맹의 상벌위 결과가 나오더라도 어수선한 분위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한때 외계인으로 불렸던 축구스타 호나우지뉴가 자선 경기에서 녹슬지 않은 기량을 뽐냈는데요. 토플레이에서 확인해 보시죠. 브라질에서 열린 자선 경기에 나선 호나우지뉴. 올해 벌써 42살에 몸도 예전처럼 날렵하진 않지만 역시 호나우지뉴다웠습니다. 드리블로 한 명 제치고 잔망스러운 스텝을 밟다가 톡! 특유의 힘도 여전하네요. 그리고 해트트릭을 완성하는 세 번째 골 보시죠. 이번에도 톡 찍어 찬 공이 골키퍼 키를 절묘하게 넘기고 들어갑니다. 기가 막힌 로빙슛으로 원더골을 터뜨립니다. 비록 상대가 아마추어라고 해도 역시 클래스는 영원하죠. 1대0으로 뒤진 브라이턴. 후반 44분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무페이가 감각적인 오버헤드킥으로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절묘한 마무리에 웨스트햄 수비도 얼어붙고 말았네요. 10점 만점에 10점짜리 원더골이네요. 마지막은 애틀랜타 트레이 형의 현란한 드리블입니다. 다리 사이로 왔다 갔다 돌파할 듯 말 듯 스텝백 슛 들어갑니다. 수비수에겐 엄청난 굴욕이겠는데요. 지금까지 토플레이였습니다. 배드민턴 여자 복식 김소영 공이용 선수가 월드투어 파이널에서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인도네시아조를 2대0으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뉴스였습니다. Good lead. 내일 출근길 추위는 오늘보다는 덜합니다. 다만 수도권 지방은 새벽 한때, 그 밖의 지방은 오전에 비나 눈이 조금 올 텐데요. 기온이 낮은 경기 동부와 강원도 내륙, 또 그 밖의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는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그래도 오후에는 쾌청한 하늘을 볼 수 있겠고요.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이 추위가 내일 당장 풀리는 건 아닌데요. 내일 서울의 최저 기온은 0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오른다 해도 주말까지는 영하 3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일요일 낮부터 서서히 오릅니다. 다음 주 내내 온화하겠는데요. 특히 주 중반에는 영상 3도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을 훌쩍 웃돌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비나 눈이 내린 곳에서는 길이 미끄러울 수 있겠고요. 이 비구름이 동해안 지방까지는 닿지 못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8도가량 오릅니다. 서울 0도, 울산 3도, 전주 4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4도에 머물겠고 부산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다가 화요일에 먹구름이 낄 텐데요. 기온이 높아서 이번에는 눈보다는 비로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밤 10시 50분에 MBC 창사 특집 다큐멘터리 이용마의 마지막 리포트가 방송될 예정인데요. 이 다큐멘터리는 공정방송 파업 중에 해고됐던 고 이용마 기자의 암투병 기록,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언론을 지향했던 그가 남긴 말들을 담았습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